어떤 밴드의 음악을 듣고 어떤 옷을 입으며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떤 유명 인사를 팔로우하는지가 대부분의 젊은이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저자에 의하면 젊은 친구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옷을 입고 누구를 팔로우하는지가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유행을 결정짓는 요소가 광고에 의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인별 프로그램이나 너튜브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에 의해 형성된 이미지로 브랜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설명의 예시로 운동화를 이야기합니다. 조던 운동화 아시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사람들한테 더 와닿는 사례는 사과 회사 이어폰일 겁니다. 아니 저 콩나물처럼 쭉 나온 것 같은 이어폰을 왜 32만 9천 원에 팔아? 아니 저 팔릴까? 근데 줄을 서면서 사요. 도대체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32만 9천 원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콩나물을 귀에 꼽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와요. 콩나물을 귀에 꽂은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사과사의 패밀리, 격이 있네 라고 바라보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냥 이렇게 한번 너 그거 샀니? 봤어? 막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요즘 스마트워치도 이렇게 많이 사잖아요. 괜히 저도 그래요. 막 요즘 이런 거 안 하냐? 요새 건강 체크하려면 이런 거 있어야지. 뭐 이것저것 기능이 많아졌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팔에 낀 것 그 자체라는 거죠. 저자의 표현을 빌리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클래스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내가 어떤 클래스의 세계를 즐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팬덤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사과 기업의 충성 고객이 7억 명이 넘습니다. 최근 브랜드 충성도 조사를 했더니요. 사용자 중 90% 이상이 전 계속 이 회사 물건을 사겠어요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팬덤이죠. 팬덤 경제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업은요. 올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야 드디어 하나 나오는구나. 어느 회사하고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날 저녁 CEO 팀 쿡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Racial Equity and Justice Initiative를 시작하겠다. 뭐냐?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평등과 정의 프로젝트를 하겠대요. 그러면서 올해 우선 1억 달러, 1,100억을 투자해서 디트로이트에 유색 인종을 위한 IT 스쿨을 짓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IT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걸 기업이 해. 우리가 보면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좋죠? 느낌적인 느낌 괜찮죠? 여러분이 그렇게 고급스러운 그런 걸 사면 그 돈이 결국은 휴머니티를 이 인류의 보편적인 행복을 위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팬덤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팬덤은 마냥 좋은 거기만 할까요? 아무거나 좋아야 될까요? 나폴레옹은 엄청난 팬덤을 가진 독재자였어요. 당시 프랑스는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정 끝내! 이제는 시민민주주의를 실현하자! 그리고 전 프랑스가 다 바뀌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전 유럽을 휩쓸면서 프랑스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주고 나니까 이 전쟁 영웅 나폴레옹을 황제로 추대해서 왕정 체제, 이제 이 사람으로 바꾸자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팬덤을 만들어냈던 거죠. 언제 이런 정치적 팬덤이 생길까요?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 때처럼 먹고 살기 힘들 때 생깁니다. 히틀러도 똑같아요. 독일의 대공황 왔을 때 1차 대전 끝나고 정말 어려웠을 때 엄청난 연설로 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죠. 이렇게 해서 히틀러에게도 무시무시한 팬덤, 나치주의가 생깁니다. 오늘날 정치도 피해갈 수 없죠. 대공황 때 히틀러가 있었다면 금융위기 때는 트럼프가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팬덤의 양면성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정치적 팬덤은 엄청나게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팬덤이 되려고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회사의 웹사이트나 광고에서 종종 비인간화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술 선도 기업인 이 회사는 차세대를 위한 비용 효율적이며 세계적인 수준의 고성능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혁신적 솔루션 제품들을 제공합니다. 이런 글은 아무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그저 로봇이 쓴 것 같다. 방금 제가 읽은 구절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냥 개념이 모호하죠. 소비자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기술적으로 좋아 보이는 온갖 단어들을 다 넣어서 기술만 강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기술만 봐왔었거든요. 그래서 저자가 일침을 가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여러분, 저도 이 의견에 대찬성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심장을 울리는 기술, 인간의 마음을 울리는 기술, 휴머니티를 봐야 됩니다. 휴머니티 가득한 기업, 그 기업이 좋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ESG라 그러죠. E, Environment, S, Social, G, Governance. 이게 바로 팬덤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업이 우리 매출 올리고 이익을 크게 높여서 주주이익을 올려주겠습니다. 그런데 환경한테는 굉장히 안 좋게 할 거예요. 이러면 그 제품 사겠습니까? 요새는 그거에 정말 민감해졌죠. 그러니 그런 기업 안 됩니다. 또 비도덕적으로 낙인 찍힌 기업, 갑질하는 기업, 비인간적인 기업 등 휴머니티가 없다고 하는 기업들은 고객의 등을 돌리게 하고요. 정말 엄청난 매출을 깎아먹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디지털 문명 시대에서 기업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휴머니티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회사를 다니는 직원 팬덤부터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게 ESG에서 얘기하는 거버넌스에 해당됩니다. 기업은 직원들이 회사의 열성적인 팬이 되어 팬덤을 구축하고 이를 외부 세계와 공유하기를 원한다. 회사 로고가 찍힌 셔츠를 입게 하거나 회식하는 등의 조직 문화는 진정한 열정을 만들어내기에 부족하다. 이런 인위적인 방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정말 공감되시죠? 이 구절에 요즘 회사에서 직원 팬덤 만들기가 왜 어려운지 다 드러났습니다. 단체로 회사 로고 찍힌 옷 입고 가는 워크샵, 여러분 그거 SNS에 올리면 관행으로 여겨졌던 회식 문화, 야 집에 가지 마 뭐 이거 이제 없어졌죠. 우리가 관행처럼 여겨왔던 것들은 오히려 역효과가 nap니다. 질타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요즘 회사원들끼리 비밀리에 대화하는 전 세계 최고의 뒷담화 인기 앱이 있어요. 거기 온갖 글이 다 올라옵니다. 회사 단톡방에 40대 부장님이 올린 메시지를 캡처해서 올리고 우리 부장 완전 꼰대 이러는 식이죠. 그러면 그 회사를 다니지 않는 앱 사용자들은 저 회사 왜 저래? 저거 아니네. 직원 팬덤은커녕 안티를 만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좋아해. 그럼 와 우리 부장님 대박. 기프티콘 쏴주심. 이것도 아시네. 막 이러면서 올려. 그러면 좋은 기운. 그게 이 회사를 충만하게 하고 팬덤을 만들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글 하나만으로 무조건 팬덤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회사 뒷담화나 자랑으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직장 동료간이나 소비자와의 나누던 대화 중에 했던 발언이 성추행, 언어폭력 같은 사회적 문제까지 커져버리면 회사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기업에서 이런 휴머니티의 중요성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제가 불가능하거나 회사를 어떻게 대변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인플루언서와는 마케팅을 할 수 없다. 회사를 대변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이 부정적인 일에 관련된다면 오히려 브랜드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팬덤 경제에서 선한 영향력은 팬덤을 강화하는 반면 나쁜 영향력은 강력했던 팬덤까지도 순식간에 무너뜨리곤 합니다. 최근 한동안 끊이지 않던 일진 논란 때문에 막 대세로 막 뜨던 연예인이 작품 하차하고 무대에서 사라지고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스포츠 스타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게 아주 비일비재해졌어요. 한편에서는 야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냐는 의견도 있지만 대중의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디지털 신대륙은 지워지지 않는 문명입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기준, 잣대가 엄청나게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도덕적 기대감이 엄청 높아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공감하는 그런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좋은 인성이 가장 강력한 자본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단어를 보면요. 인간 감정에 대한 단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을 겁니다. 꿀꿀하다, 찜찜하다, 찝찝하다, 깨림칙하다. 오, 되게 다 비슷한데 여러분 뭔지 조금씩 다른 거 다 아시죠? 요즘 애들은요. 신조어도 그렇게 만듭니다. 네, 냉, 넵, 뇌. 야, 한 단어 갖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정에 대한 이 표현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건요. 한편으로는 좋은 배려도 많이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되게 아프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욕도 그렇게 많은 겁니다. 악플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익명성이 있다고 해서 악플을 마음대로 달아. 그런 순간 사실 이게 버릇처럼 멈추기 어려워지고요. 자기의 자산을 계속 까먹는 행위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좋게 표현하는 버릇을 하면 휴머니티란 자산이 점점 생겨. 착한 마음을 잘 쌓아두면 언젠가 큰 빛을 보게 됩니다. 한 직원이 자기 일에 강한 열정을 보이면 이는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옮겨진다. 그렇게 되면 이들과 관련된 업무와 사람들 모두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정에 동참하게 된다. 한 명이 열정을 보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옮겨진대요.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복제를 통해 학습해 갑니다. 어릴 때 보고 자라는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나한테 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컨텐츠를 나는 무의식 중에 복제하고 있다라고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도움이 되는 걸 보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서 책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라는 거고 호기심이 생기면 좋은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팬덤이 뭐지? 야, 이건 또 뭐야? 이걸 어떤 현상이야?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학습하는 사람은 점점 더 이 디지털 대륙에서의 생존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팬덤은 사람들을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해준다. 즉,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팬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 행복감으로 사람들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제가 오늘 팬덤 경제를 말하면서 국내 기업들과 콘텐츠,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건 그만큼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팬덤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저를 국뽕이라고 하더라고요.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 K 콘텐츠 강국까지 이런 나라가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엇의 팬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실 팬덤 세계관은 디지털 신대륙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언택트 시대가 너무 메마르고 비인간적인 시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제 언택트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만나는 온택트 시대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교감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소통하고 교감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뭔가 틀렸다고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팬덤 경제 같은 새로운 세계관을 배우고
거기 익혀내야 한다는 것이죠.